네, 이처럼 국가수를 비롯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안형준 한국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화 장소로 응급실 내 탕비실 부분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불이 시작된 원인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정밀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요. 아마도 그 탕비실 인근이나 그 응급실 인근에서 어떤 전기 기구나 장비나 뭐 이런 것에 의한 걸로 추정할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글쎄요, 원장님은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밀양세종병원이 불법 그 중축도 있었고 또 이제 원래 탕비실이 아니었던 데가 탕비실로 지금 쓰였다는 불법 용도 변경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탕비실에서는 아는 바와 같이 불을 사용할 수 있고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음식물 데워야 되니까. 그래서 발화 지점이 여기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불법 용도 변경에 의해서 발화 지점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했던 환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력으로 좀 대피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죠. 또 화재가 나면 그 피해의 종류가 불에 인한 직접 피해, 또 거기서는 유독 가스에 의한 피해, 또 가스 폭발이에요. 이번에 이제 산소통 이런 것이 폭발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유독 가스에 의한 피해가 컸던 걸 보고 또 유독 가스는 그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재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또 발화 지점으로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 셔터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또 특히 여기는 병원이고 또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그래서 기존에 화재가 났을 대피실로 가지고는 이 사람을 대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는 제천 화재 같은 경우는 비상구를 이용해서 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피난 계단이 있다 할지라도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그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특히 노약자가 있는 데는 이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 실제적인 대피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저기 잠시 대기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있었어야 되고 또한 안전한 대피 공간이죠. 또한 이들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화재시라든지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사한 그런 피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다수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심한 안전거리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그분들은 피난 계단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또 병상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가 났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자명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소방 점검할 때 어떤 조치라든지 또 건축주는 그런 적극적인 그 입원 환자들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앞으로의 대책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질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독 가스가 좀 빠르게 확산됐던 원인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구조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의 그 병원이다 보니까 뭐 매트리스부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유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연기를 다량을 뽑는 소재들이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칸막이용으로요 샌드위치 파넬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몇 장의 그 화재 사진을 본 결과 일부에서 그런 샌드위치 파넬로 소재로 한 그런 칸막이가 사용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샌드위치 파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 다른 어떤 물질 타는 경우보다 유독성이 굉장히 더 강하기 때문에요. 정말 한두 모금만 마셔도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위험 시설에 있어서는 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위험소 그 재료의 어떤 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금지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예, 예. 샌드위치 판넬은 우리가 건축물은 화재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단열에 대해도 우리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니까 단열에 대해서 샌드위치 판넬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는 유독 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화재에 대해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할 때는 철저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예. 또 우리가 건축물을 화재에 대비하는 건축물 재료는 예. 불에 전혀 타지 않은 불연 재료가 있고요. 불에 잘 타지 않은 준불연 재료가 있고 잘 안 타는 그 다음 급의 난연 재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그렇고 거기에 사용하는 매트리스, 침대 이것들은 유독가스가 낮단 말이죠.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그 사용 화재가 났을 때 가연성 또 예.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이번에 화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트리스라든가 커튼 같이 이런 예. 부분은 이제 뭐 좀 방염 처리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염 처리도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방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방염 처리도 이제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예. 또 그것이 타면서 전소되면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재료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교훈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많은 그 거주자들의 피해,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사용하는 매트리스, 이불 이런 거에 대한 유독가스 발생하는 것은 이번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준 사고입니다. 예. 이 지금 법적 규정은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용품이라는 것은 예. 그건 뭐 제재할 그런 법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뭐 불연 재료는 아니 하지만 예. 자기가 어떤 매트리스 쓰는지 어떤 그 이불을 쓰는지 그건 재간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환자들은 예. 그 사람들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번에 저 재료에 대한 그 어떤 현재 신중 그 기하를 방염 봅니다. 관련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규정만 있고요. 네. 이런 침대나 가구류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어요. 그 방염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하나 그 방염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방염은 말 그대로 불꽃이 닿았을 때 불이 착화하는 것을 좀 늦추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네. 방염을 했다고 해서 그 재료가 불에 안 타거나 이런 것은 절대 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방염 지나면 효과가 예, 또 떨어지고, 예. 방염 성분 굉장히 떨어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불이 나고 이 연기가 자욱했을 때 네. 그 당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대피 요령 자세하게 좀 설명해 일단 주시죠. 대피 요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코아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또 하나가 한 손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아입을 막고 네. 이 손은 바닥이나 벽을 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 건물 내에 들어온 소방 구조대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그 행동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그러나 이런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이런 그 위험률이 높은 건물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하나의 방화구역된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1층으로 피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피난시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서 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소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화재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안전관리 책임자, 뭐 소방의 책임자도 있겠죠. 초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그 이내에서 초기 대응을 해서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서가 올 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골든 타임 이내에 초기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럼 진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뭐 간호원 한 분이 뭐 튀어나갔다 하지 말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간호한테는 의사한테는 어떤 수습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 이번에 조사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지도 이번에 조사해야 됩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좀 네.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 예. 그 승강로 부분이 굴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예. 거고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이것은 그 예비 전원에 의해서 작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정전이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소방관용입니다. 이거는 화재 시에는요. 네. 평상시에도 일반인이 다 타는 거지만 이거는 화재 시에는 소방관 전용으로 전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꾸 용어상에 혼동이 있는데 그 피난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다가는 이제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력 피난이 어려운 이런 그 요양병원 같은 데 있어서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여부가 아니고요. 네.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현행 31층이 넘는 경우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또 하나 그래서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그 피난 전용 엘리베이터죠. 침대를 이렇게 몇 개를 실을 수 있는 이런 거 정도가 이런 요양병원에는 좀 설치되는 것이 차후에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네. 48층, 49층도 피난용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특히 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거동이 불가능하니까 이 피난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8층, 49층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만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재난 시에 정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피난용 엘리베이터 또 피난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1층으로의 이동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제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일반적으로 비상구가 예. 피난 계단을 안내하는 표시입니다. 그 피난 계단에서는 거기서는 화재에 절대로 안전합니다. 옥상할 게 아니라 내려오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피난 계단에 아파트 같은 경우죠. 자기 자전거라든지 잡동사니를 거기다 보관하는 창고화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화재가 발생될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막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피난 계단들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자전거라든지 어떤 잡동사니들 물건들 특히 백화점 같은 데는 절대 그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이죠.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군요. 네. 공간 확보가 원래 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아무것도 놔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고 이번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시간은 그래도 빨리 일단 도착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화염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2층 양옆으로 사다리를 놓고 구조를 했다. 지금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대처는 적절했다라고 볼 수 뭐 있겠습니까? 일단 진행된 시간이나 도착 시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네. 뭐 큰 문제 없이 적절한 대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워낙 그 어떤 현장의 그 인력이 좀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연 재료가 많아서 워낙 그 화재 확산이 빠랐다는 측면. 네. 그래서 소방대원 진입도 좀 빨리 신속하게 하기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화재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저는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여기는 병원이에요. 또 노약자고. 그다음에 소방관이 일찍 도착했다 할지라도 환자들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거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동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는지를 소방관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거기서 모든 그 환자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네. 병원을 이송 중에 수많은 피해가 사망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병원에 특히 노약자들 병원들은 이 사람들이 재난 시에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그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장치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그다음 병원까지 가는 이것이 소방관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끌어낸 그 자체로 우리는 성공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예. 또 이번에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느 건물이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추가로 자진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희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 건물주한테 책임을 좀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화재 초기에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요. 소화기가 있고 옥내 소화전이 있고 스프링클러입니다. 근데 스프링클러는 워낙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방법을 알아두기도 어렵고 알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화기는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소화기 가지고 화재 진압이 어려울 정도로 좀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관리자라면 그 건물의 관리자라면 최소한 옥내 소화전까지는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고요. 차후에 이번에 그렇지 못했다라면 어떤 건물이든 옥내 소화전까지는 우리 관리자가 사용하는 훈련을 시켜두자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다면 그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많은 피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이번에 아쉬운 게 이번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쉬운 게 정말 아쉬운 게 일주일 뒤에 바로 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어차피 스프링클러 설치하려면 좀 빨리 설치해서 이런 화재 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는 면적만 지고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다면 건축주들이 정말 자기들의 고객, 사용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화재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보고 나면 얼마나 그 건축주도 또 병원장도 화재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깨달아.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느 건물이나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진해서 스프링클러를 두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걸 자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주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그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도덕적인 거에 의해서 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뒀을 때 당신에게 정말로 득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보험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이고 20년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보면 스프링클러 두는 게 더 이득이다. 고객들도 안전하고 환자들도 안전하고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늘 도덕적인 거에만 양심에만 그거 맡겨줘가지고는 절대 개선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서울시장 대통령이 먼저 오지 않죠. 자동차 사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요? 보험회사 오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으면 거기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올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와야 되는데 사실 건물에 대한 이런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또 이번 마찬가지로 화재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들었는지 몰라지만 그럴 때 인명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제도를 철저히 한다면 아까 스프링클러가 됐든지 어떤 소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보험에서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인데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왔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국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이 할 게 아니라 어떤 재난에 대한, 지진에 대한, 또 태풍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런 보험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그런 재난이 와도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안형준 한국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